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업부 동맹은 무너지고 만에 갑자기 변론길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재판 거래 의혹, 판사 사찰 의혹 받고 있는데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196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 공개하지 않은 문건도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의 내용들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관계 SBS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위 소식을 좀 길게 전하다 보니까 이 문건 관련해서는 좀 압축적으로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은 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제 문건 공개됐는데 네. SBS 8시 뉴스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죠? 어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너무 방대했을 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410건 중에서 1차로 6월 5일 날 공개됐던 것이 98건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공개를 한 것이 이제 196건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그 중에서 가장 강조가 됐던 것은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입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어떤 것을 지원해주면 좋아할 것인가, 이런 분석, 그리고 언론사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잘 여론을 환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공개된 것 중에 있습니다. 예, 기무사나 국정원이 만약에 저런 문건 작성했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사찰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법한 내용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대법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냥 이걸 모르고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이건 법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굉장히 정보기관 또는 대기업체, 적은 기업은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대기업체들이 재벌그룹의 어떤 기획조정실 같은 데에서 다양하게 자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 기업들 또는 언론사들 성향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합니다. 저희가 좀 이런저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인관계 위원과 김태현 변호사에게 저는 가장 먼저 묻고 싶은 내용이 그 문건 중에 말이죠. 국민은 이기적이고 법조인은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표현 때문에 상당히 좀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문건은 어떤 내용 문건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청와대 법무비서관 쪽하고 이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요. 식사 같은. 그때 이제 쓸 내용들을 문건을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문건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 8월 19일 저 법무비서관 회식 관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은 내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 지금 보시면요.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정도 있죠. 국민들은 내 사건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고법원 같은 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남들은 논리적인 접근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이 안 되고 그냥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 도대체 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거냐. 우리 국민들을 이기적이고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들로 바라보고 있는 법원 내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정말 인생에 걸리는 중요한 사건들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법관들은 이타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국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전에 교육부 관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와 비슷한 뜻으로 저걸 분석을 해놨는데 국민들은 저런 반면에 청와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작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예, 어떤 지난 내용입니까? 2015년 7월 31일 날 작성된 문건입니다. 이거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점이 바로 며칠 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문건에 보면은 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도움, 협조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게 상고법원을 만들더라도 청와대에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거 염려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요. 상고법원에 판사들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들 절반은 청와대에서 추천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인사도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문건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정치인들 상대로 로비를 한다. 거의 사찰하는 듯한 내용의 문건까지 작성했는데 이 모든 게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입법화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상고법원이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대법원이 목을 맸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은 취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대법원까지 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대법원은 사실은 직접적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 이제 사건이 걸리면 삼심,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즉, 야 이건 대법원 사건이 아닌데 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 대다수죠. 그리고 대법원관의 수는 한정돼 있는데 워낙 많은 사건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처럼 중요한 사건에는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비슷한 상고법원 하나 만들어서 웬만한 일반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반 사건들은 이제 상고법원에서 다루게 하고 정말 중요한 법률적인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에서 하자. 이게 상고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 구현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의 장단점이 있지만요. 그런데 상고법원을 애초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야 혹시 이게 대법원 고위법관들이 본인들 자리 만들려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법원들은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싫고 대법관의 수는 적게 해두고 고위법관들의 인사적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뭐 하나 기관 하나 더 만들자는 건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비교적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에 보면 이 상고법원의 설치는 우리 사법부의 절체절명의 지상 최대 과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말고요. 지금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상고법원은 계속해서 대법원이 추진을 할까요? 추진 안 하죠. 이 문건 보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얘기도 나오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문건에 나오고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잘 맨투맨으로 잘 마크를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존재감을 좀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자는 표현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법원이 당시 사법부가 국회에다가 입안을 하려고 했던 상고법원 법안은 일단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문건이 공개된 건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관련한 소송, 이 소송에까지 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에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2015년 12월 28일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날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위안부 할머니 12명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소송에 앞서서 대법원이 문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문건이 위안부 문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이거에 대해서 1월 초에 법원 행정처 기조실 작성 대외비 문건을 만드는데 이것을 1심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문건을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재판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예, 국가 면제 이론으로 소를 각하하는 게 마땅하다. 각하할 때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없어진다. 각하 또는 기각, 각각의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 면제 이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없어졌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이 논리를 된 겁니까? 이 문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심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하가 원래 그런 그렇죠. 거죠? 야, 일반 개인이 일본 정부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 이미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는 지금 외교 간의 합의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소 자체가 민사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해. 이게 이제 각하입니다. 그건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거든요. 기각은 뭐냐면 자, 심리를 하긴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한일 청구권 협상 때 어느 정도 손해배상 문제가 다 완결이 됐으니 개인의 손해배상 전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소멸시효도 완성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각, 지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빨리 지든 늦게 지든 심리를 하고 끝나든 하기 전에 끝나든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승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저 문건대로 예.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할머님들이 소송을 낸 지 벌써 2년 6개월인데 실제로 저 문건대로 아직까지 재판 시작도 안 된 겁니까? 2년 6개월 동안에 심리 한 번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 사이에 12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소송을 내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일부러 심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끌어온 겁니다. 그때 대법원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현 정부가 이렇게 갈등을 현 정부의 외교 기조하고 달라지면은 국민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예, 영화 허스토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본 법원도 비록 1심이긴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대법원은 할머님들의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미리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 대법원이었을까요? 이분들 한번 들으시라고 영화 허스토리에 나오는 명대사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위안부 시절을 보낼 때 할머니 쪽팔린 줄 아네. 벌써 저 할매가 기사님 어머님 어쩌실 겁니까? 그래도 남 얘기도 그따구로 말씀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할머니 예뻐요. 일본인들이 우리들한테 사과를 할까? 지금 기회를 줄게. 인간이더라. 예, 왜 할머님들 돕느냐? 부끄러워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고 할머님이 일본 법관에게 이 얘기하죠. 니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먼저 인간이 되라.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8월 1일 서울 지역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1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기상센터 가보겠습니다. 정주희 캐스터, 지금 기온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앞서 오후 2시 기온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이 39.4도, 강북구에서는 41.2도, 8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밖에 전주가 38도, 대구는 36.6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39도를 넘어갈 것 같다. 서울이 아마 40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이 39도, 전주와 광주가 38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더위도 심해서요. 내일 아침에는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입추 절기가 들어있는 다음 주까지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정주희 캐스터 이야기 봐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고요. 도쿄 성형 특파원 얘기는 일본이 8월 말, 9월까지도 더위가 계속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여름 더위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는 좀 버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예, 제 오른편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주 붉은색으로 발갛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열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 같습니다. 올여름은 내내 대한민국 곳곳이 저렇게 붉은 색깔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때가 1994년 여름입니다. 1994년 대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참 더웠던 한 해였는데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1994년에 나온 듀스의 명곡 여름 안에서 2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2018년 그 어느 때보다 더웠던 이 여름에는 또 어떤 명곡이 나올까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이 여름을 좀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름 안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